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요약집 140페이지, 그 다음에 그림공법은 182페이지, 요약집 140페이지, 그림공법 182페이지. 무슨 법 나가죠? 예, 이제 건축법하고 나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건축법 이거 6시간 하고, 그러니까 오늘 4시간, 다음 주 2시간까지 합쳐서 6시간.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주택법 2시간 하고, 그 다음 주에 주택법 4시간. 지금부터 3주에 걸쳐서 총 2개 법률만, 건축법하고 주택법. 이번에 농지법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농지법은 2월 달에 그때 2시간 했던 거 있으니까 그거로 다 대체하고, 오늘은 건축법하고 주택법 자세하게 살펴보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여러분들 목표는 5개입니다. 조금 높아요. 반 4개 갖고 안 돼요. 5개 정도까지는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가 좀 뭐라 할까, 좀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내용이 아주 잡다한 것들이 참 많아요. 무더기로 이만큼 외울 것들, 무더기로 이렇게 외울 것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건 요새는 문제가 옛날같이 그냥 단순하게 되지 않고 응용문제식으로 내버려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 정확하게 모르면 응용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응용문제까지도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5월 13일인가? 5월 13일? 그날이 금요일 맞나요? 맞아요? 아마 이쯤 될 건데 5월 13일쯤 보면 아마 금요일 대략 될 건데, 이때부터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법도 기출문제를 이때부터 풀이 들어간다. 기출문제 요거 7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오후에. 그래서 7주간에서 오후에 2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씩 매주 이렇게 2시간씩 하는데, 이때 기출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해요. 기출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문제를 어떻게 내지, 어떤 분야를 내지, 어떻게 내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로 문제 나는 거하고 그 연관성을 찾는 거, 또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파트가 시험문제 나요. 실제로 많이 납니다. 그럼 공부하지 않은 것들이 나면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 시험문제 출제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패턴, 이 패턴을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르는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한 달을 채 공부 안 했어요. 한 25일 정도 공부했거든요. 그런데도 붙었으니까 대단히 잘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 바탕이 그만큼 있었죠. 밑에. 예, 행정고시 공부했죠. 사법고시 공부했죠. 그리고 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있는 보좌관이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더라도 그 법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법을 만들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만든다는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그럼 잘 모르면 뭐 해야 돼? 대입해. 원칙에 대입해서 푸는 거야. 이것들은 모르겠어. 그러면 이럴 때는 아마 이렇게 했으니까 이럴 거야. 이렇게 푸는 거죠. 그 유치해서, 그것이 저는 몸에 이미 배 있었고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공부해도 된다. 그래서 민법하고 학계로는 거의 공부 안 했습니다. 어차피 민법은 공부 다 돼 있던 거고 옛날부터. 학계로는 까짓 거 경제학에 대해서 제가 도사니까, 예, 경제학은 제가 고시 공부할 때 2차 과목에 들어있고 미시경제, 거시경제, 화폐경제, 국제경제, 금융 다 공부했기 때문에 까짓 거 학계로 읽어보니까 상식이야. 뭐 거기 무슨 여러분들 보면 뭐 무슨 가격 탄력성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막 돌아버리죠. 예, 제가 볼 때는 그거 상식이거든. 제가 볼 때는 뭐 공부할 게 없어. 그냥 경제학 갖다 부동산에 붙인 거, 그게 부동산 학계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넘어갔고,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뭐다? 이겁니다. 부동산 군법.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야. 내가 그거는 무슨 법을 공부했지 할 만큼 부동산 군법은 저도 한 번도 보지 않은 파트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공부할 때 딱 이래독하고 갔는데 시험장 안 가려고 그랬었죠. 왜? 어차피 떨어지고 가면 뭐합니까? 모르겠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험장에 그냥 도살장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시험 보는데, 뭐 마찬가지요. 공법 중에 40문제 중에 제가 아는 거 5문제밖에 안 돼요. 사실은 40개 중에 5개 푼 겁니다. 나머지는 뭐 하는 거야? 이제 찍는 겁니다.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이러니까 아마 이걸 거야. 그 다음에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이러니까 아마 이걸 거야.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럼 나머지 찍어가지고 어떻게 이거 가락을 넘기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 학교자 발표도 안 봤었고 문제 맞출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있는데 도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청주에서 시험 봤었거든요. 그때 충북 도청에서 전화가 왔어. 한참 지나가지고 박구서씨 맞느냐? 맞다고. 근데 왜 공인중개사 시험 봤느냐? 봤다고. 근데 합격점 왜 안 찾아가느냐? 예? 제가 붙었나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합격증 찾아가라고 전화 온 바람에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공법 때문에 떨어진 줄 알았었습니다. 그 당시
공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10년 이상 고시 공부했던 사람이고 법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법은 내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나중에 점수 보니까 50점 맞았어요. 딱 반타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5개밖에 모르는데 나머지 50점 맞았을까? 바로 공법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보고 이럴 때는 이렇다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입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나는 찍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게 맞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요. 문제가 이렇게 낫다는 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이렇게 시험 문제 냈을 때는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풀어라. 그 원칙이 있어요. 그것만 대입해도 최소한 5개 내지 6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것만 몰라도 5개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6개만 해도 몇 점이야? 15점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40점 맞을 거 55점 맞는 겁니다. 그죠? 50점 맞을 거 65점 맞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요런 거 원리만 패턴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점수 올리는 데는 모르는 문제를 그렇게 접근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한번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 보거나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이런 문제를 많이 출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들어본 문장도 막 집어넣을 거야. 그 문제 풀면서 그때는 당황하면 안 돼요. 뭐에다 푼다? 이 패턴 원리, 공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 그 원리에 맞춰가지고 풀 수 있는 능력. 그걸 길러놓으면 시험장 가서 정말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는 거하고 시험장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모의고사는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기신작책으로 내는 게 모의고사야. 그런데 본고사는 그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문장들이 있죠. 근데 그 어려운 문장을 보다 보면 뭐하죠? 당황돼. 뭐라? 이런 문장 생전 처음 보는데? 그럼 사람이 뭐죠? 손바닥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고, 눈썹이 벌덜덜 떨리기 시작하고, 그죠? 그러면서 극도로 긴장감이 오죠? 그럼 긴장하다 보면 뭐가 온다? 멘붕이라는 게 옵니다. 멘붕.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옳은 걸 골라라 했는데 뭘 할 거였어? 틀린 문장 고르고 앉아 있습니다. 지도. 이거 분명히 내가 외웠던 거야. 근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러고서 시험 끝나고 나니까 그러기 상태죠. 에이씨 떨어졌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진짜 떨어졌어. 한두 달 지나가지고 이제 마음 추스려서 다시 한번 시험 문제 어떻게 났었지? 한번 다시 보자. 다시 봤더니 답이 보이는 거야. 그제서야. 왜? 멘붕일 때는 머리가 하얘지니까 안 보이던 게 이제 대정신 돌아와가지고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났었지? 한 2달 지나서 읽어보니까 맞아. 이거 이럴 때는 이렇게 풀으라고 했어.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했어. 그게 눈에 보이는데 막상 당황했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는 뭐 된다? 마음을 비우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문장도 상당수가 나올 것이다. 그럴 때는 뭐라고 생각하라? 아이 쌍 너나 풀어라. 이런 마음으로 그런 건 마음을 비우면서 접근하면서 내가 풀 수 있는 최선만 해서 풀면 되지. 모르는 걸 붙들고서 씨름하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멘붕이 오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 풀이하는 걸 그런 연습을 많이 시킬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를 시키면 시험장 가서 똑같이 적응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시험장 가서 두렵지 않습니다. 교수가 시킨 대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풀으라고 그랬어. 거기다 대입하십시오. 아무리 맞아도 50점 넘어간 데는 전혀 지장 않습니다. 제 수업 들었던 사람들 합격수기 읽어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문제 풀 때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대래. 막 두루루 떨리고 아무것도 모르겠대.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셨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풀으라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대입해서 풀어봤대. 그랬더니 나는 40점도 못 맞은 줄 알았더니 나와서 보니까 나중에 저녁에 맞춰보니까 70점 맞았답니다. 본인 40점도 못 맞을 줄 알았어. 70점 맞았대. 뭐라는 줄 알아? 잘 찍었대. 찍은 거 아닙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그건 찍은 게 아니고 본인 실력이야.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푼다라는 요 공법의 기본 원리 그것도 전부 다 실력이지. 그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 다른 문제도 그렇게 풀면 또 풀리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나 과락이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중에 풀어보면 70점 정도 나오는 거 얼마든지 수두룩하다. 합격생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풀어라는 법칙까지 알려주면 그거 갖고도 충분하니까 조금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이 지금 우리가 치마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벅차요. 근데 5월달, 6월달은 조금 더 줄여요. 그래서 요약 강의니까. 그리고 7, 8월달은 또 거기서 조금 더 줄이고. 그럼 반복하다 보면 기본적인 건 따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건 기본 법칙에 맞춰서, 기본 원리에 맞춰서 풀어가면 되고. 그러면 목표하는 게 몇 점이죠? 공법 60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점 넘어간다는 지장 없으니까. 하여튼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시는 것 제가 볼 때는 참 미련한 것 같아. 가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들 10월달까지만 똑같이 이런 패턴대로 꼭 가시면요. 웬만하면 공인중개사 좀 별로 어려운 시험 아니야 이거. 그럼 60점 넘어가는 거 못하겠습니까? 합니다. 따라서 크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내 자신을 잘
추스리면서 건강관리 잘하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합격으로 인도하는 가장 최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이제 무슨 법 들어가자? 건축법. 자, 건축법은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잡죠. 뭐 여기 나오는 거, 이 말은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제일 좋아하던 말입니다. 뭐로 써 있어요? 푸르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핑계만 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새겨 들으십시오. 전체적인 체계를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먼저 건축법. 뭐부터 나올까? 용어정의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용어정의에서 약 2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7문제 중에 2문제 어디서 난다? 용어정의.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여기서 또 2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용어정의하고 건축물의 건축 파트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몇 문제가 난다? 4문제가 납니다. 따라서 여기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우리 건축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작년에 건축물 대장에서 시험 문제가 났어요. 여기서 작년에. 근데 이거 32년 만에 처음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던 게 작년에 났어. 앞으로 30년 동안은 안 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거 등기 축탁, 이것도 최근 15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났습니다. 15년 동안 안 났어. 그럼 날 수는 있어, 사실은. 근데 복잡하진 않아요. 간단해요. 근데 지금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뭐 한두 문제 나와 있을 거야. 그때 한번 정리하도록 하지. 지금은 애고자시고 할 것도 아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가 하는 건 법률이 따로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지면서 그 법으로 다 빠져나가서 지금은 요 껍데기만 남았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나오는 이거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건축물이 짓고자 하는 대지야. 이 대지는 뭐 된다? 안전해야 된다, 조경해야 된다, 공개공지라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시험 문제는 공개공지 등이 가장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는 1순위야. 꼭 공부하셔야 돼.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가 조경에 관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조경을 해야 돼. 좀 이따 나올 테니까 뭐 지금 쓸 건 없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조경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는 건 그게 나는 게 아니고 조경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야. 근데 여기는 조경 안 해도 돼. 어떤 경우에 그럴까? 바로 조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개공지 등은 시험 문제 1순위, 2순위가 조경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안전에 가는 건 한 6, 7년? 한 5, 6년은 넘는 것 같아. 5년 넘는 것 같고 한 6, 7년에 한 문제 정도 안전에 가는 게 출제된다. 그래서 안전은 맨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순위는 공개공지하고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실 것. 자, 그 다음에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거 있죠? 이거는 한 15년에 한 번 정도 납니다. 한 15년에 한 번, 10년도 넘어. 그러니까 이건 현재로서는 보지 않고 나중에 문제풀이 하다 보면 조금씩 나올 수 있어. 그때 조금만 보면 되죠. 자, 건축선에 관한 것들은 아마 한 3, 4년에 하나 나는 게 있어요. 근데 건축선은 워낙 복잡해. 되게 복잡해요.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중에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지 너무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건 3, 4년에 하나 나는 파트가 딱 하나, 둘, 딱 3개야. 이렇게 그것만 집중적으로 정리하지 복잡한 건축선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 여기가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어떤 설비를 갖춰야 된다. 이런 거거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바로 구조안전. 이것도 한 3, 4년에 한 번 나니까 이 구조안전에서 몇 가지 암기할 게 있어요. 이건 꼭 봐야 된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나 설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나머지들은요. 아마 한 2, 3개 정도만 정리합니다. 나머지는 안 합니다. 그럼 2, 3개밖에 없을까? 아닙니다. 이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한 50개 정도가 돼요. 그럼 50개 정도 되는 걸 다 외운다? 그거 외우다가 날밤 샙니다. 못 외웁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따라서 그 중에서 한 문제가 날 수는 있어. 아까 우리가 첫 문제 총 7문제 난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문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 그게 어디서 난다? 여기서 나요. 여기서. 한 문제는 전혀 들어오지 못한 문제. 그거는 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출제되면 뭐 한다? 너나 풀어라. 그러면 됩니다. 그냥 잘 읽어보고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지? 상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찍어야 되지. 이건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따라서 구조재료 설비에서는 구조안전에 관한 거 이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들은 기본적인 거 한 2, 3개만 더 보고 그 다음에는 포기한다. 그게 맞습니다. 여기는. 자,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건 지역, 지구란 말이 뭐죠? 우리가 들어본 것 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여기는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지구라고 했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도 포함되고 그것만 있어요? 아니야. 우리 국토법에서 나오는 용도지역 총 몇 가지 있었죠? 21가지. 용도지구 몇 가지 있었죠? 9가지. 특, 취계, 방방, 보복, 경고 9가지 있었잖아. 그 용도지구. 그 용도지역, 용지구 그걸 말할까? 그것도 포함해서 그 밖에 나머지 모든 지역, 지구로 말합니다. 그러면 국토법 말고 우리 나중에 건축법에 보면 뭐도 있죠? 여기 특별건축구역, 여기 구역이란 이것도 지역지구 속에 들어가는 거고 또 도시개발구역 또는 정비구역 이런 구역도 그것도 다 이거 지역지구에 다 들어가는 거고 또 농지법에 나오는 농업진흥지역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의 지역, 지구, 구역, 단지, 구획 여러 가지 용어 쓰는데 그런 특정한 이런 지역을 지정하는 거고 그 안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어떻게 건축해야 될까라는 걸 다 뭉뚱그린 겁니다. 그럼 총 몇 개가 있다냐? 약 이런 게 200개 정도 있어요. 그 공법상 정의자는 200개 되는 지역지구 안에다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법상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시험 문제가 매년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하나 내지 2문제 정도가 요 지역지구에서 출제되니까 여기는 봐셔야 되는데 그중에 면적 제한에 관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 면적 제한은 반드시 한 문제가 이 속에서 출제되니까 면적 제한은 정확히 숙지할 것.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은 가끔 나요.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몇 번 뽑아서 정리하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특별건축구역. 작년에 시험 문제가 간단하게 하나가 지문으로 하나 났었는데 특별건축구역 또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간단하게만 개념 위주로 정리하면 되고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 여기서 한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 이 파트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을까? 요거는 좀 정확하게 숙지해 줄 필요가 있단다. 예, 그렇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건축위원회가 그런 게 있죠.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앙건축위원회가 있고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지방건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건축위원회에 관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30년 동안 한 번 났었나 안 났었나 그 정도야.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났는지 기억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시험 문제는 요게 납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거는 한 5년에 5, 6년에 한 번 정도씩 나는 것 같아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이거는. 근데 여기는 시험 문제가 복잡하진 않아. 몇 가지 중요한 거 2-3개 정도만 딱 정리하고 나머지는 생략해도 돼요. 옛날에 낼 때는 좀 세부적으로 냈었는데 요새는 그냥 기본적인 거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독으로 내지 않고 지문 중에 다음 주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이 다 옳은 거 틀린 것 그 중에 지문 한두 개 정도로 나지 세부적으로 다 단독으로 내는 경우는 요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된다. 마지막 이행강제감. 요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도 한 4, 5년 전에 한 번 났죠? 한 번 났는데 그거 한 번 나고 끝났어. 이제 한 번도 난 적 없어.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안 봐도 된다. 마지막 이행강제감. 뭐죠? 건축법에서 다 이게 뭐죠? 규제하는 겁니다. 건축물 지으려면 네 멋대로 하지 말라. 뭐 받아라? 건축 허가 받아라. 경명건 건축 신고하라. 또 이런 데는 적용해야 된다. 공개공지 확보해야 된다. 다 건축법상 뭐죠? 규제하는 것들이죠. 네 마음대로 하지 마. 건축물 지을 때는 이렇게 져라는 규제가 바로 무슨 법이다? 건축법이죠. 그 건축법도 뭐에 속한다? 부동산 공법. 우리 공법이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공법이 부동산에 대해서 너희들 거라고 니들 멋대로 한다. 함부로지 못하게 규제한다. 규제법. 이게 공법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건축물 지을 때 니들 멋대로 짓지 마라. 다 규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꼭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청개구리가 있죠. 뭐 하는 사람이 있어? 건축법에서 규제하는 걸 위반하고 건물이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받았더니 안 받고 져요. 신고를 했더니 신고도 안 하고 져요. 조경하라 했더니 조경도 안 해요. 공개공지 설치를 했더니 그것도 안 해요. 이렇게 건축법에 있는 걸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분들 내버려 둬야 됩니까? 원상 회복을 명해야 됩니까? 원상회복 명령 내립니다. 너 불법 건축물 건축했으니까 뜯어내. 철거해. 원상회복 명령 내리죠. 그럼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되는데 따라 안 따라? 안 따르는 사람 있잖아. 그냥 계속 쓰는 사람 있잖아. 내버려 둬야 됩니까? 때려야 됩니까? 그거 가서 이렇게 때릴 수는 없고 어떻게 되죠?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한다. 원래는 강제철거 대상이야. 이 강제철거를 우리 법에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그 용어를? 강제철거. 이걸 행정
대집행. 예, 그걸 행정대집행이라고 그래요. 그게 법률용어로. 행정대집행은 네가 철거해야 되는데 안 한다? 행정청에 가서 강제 철거하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행정대집행. 네가 할 걸 안 하면 내가 대신 가서 해주겠다. 이걸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그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강제 철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무허가 건축물이 100채가 있습니다. 산기슭에 원래 그게 국유지였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거기다가 무허가 건축물을 졌어. 그때 어느 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졌어.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예, 달동네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에 건축허가 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국유지니까 본인들의 땅이 아니니까 허가 났나? 안 나죠. 그러니까 그냥 직후직후한 거야. 근데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초기부터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100여 세대가 들어차니까 그저서야 뭐죠? 야, 안 되겠다. 저거 철거시켜야 됐다. 여러분들 철거하세요.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사람들이 예 하고 알아서 강제 철거합니까? 안 합니다. 처음에 한 채, 두 채 했을 때야 강제 철거 들어가는 게 가능하지만 이게 모여버리면 뭐가 되죠? 세력화가 돼버립니다. 그럼 그거 강제 철거하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모여서 대책회의 열죠. 그죠? 자, 어떡할까, 우리? 예, 어떡하긴요. 싸워야죠. 이거 이전까지 수십 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그런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철거한다고? 우리 보고 얼리 가라고 갈 곳도 없는데. 그죠? 어차피 여기서 겨울에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얼어 뒤지나. 여기서 장렬히 싸우다가 산하에서 돌아가시나. 뒤지는 거 마찬가지인데 내가 미쳤다고 여기 나갑니까? 그러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철거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잖아. 뭐 가지고 있어? 짱돌 갖다 놓고 있고 화염병 갖다 놓고 있고 그죠? 새총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싸우다가 화염병 던져가지고 그 철거반은 가시다가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사고 났잖아요. 이 강제 철거라는 게 상상외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강제 철거하는 거 신문에 나왔나? 한 번도 본 적 없죠? 요새는 강제 철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하죠? 요거로 부과합니다. 이행강제를 부과합니다. 어차피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두 가지 다 하겠다는 얘기야. 어차피 너 강제 철거 하는 거 대신에 괜히 힘들어서 그거 하는 거 대신에 야 네가 철거해. 명령 내렸죠? 안 해? 그러면 철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걸 뭐라 부른다? 이행강제금. 이걸 부과합니다. 그럼 한 번 부과했어. 6개월에 가봤더니 아직도 철거 안 해. 또 부과합니다. 6개월 했더니 아직도 철거 안 해. 또 부과합니다. 언제까지? 철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이거 부과하면 뭐가 들어와? 돈 들어오잖아. 그죠? 내가 강제로 철거하면서 수고할 필요도 없이 네가 철거 안 하면 금전적 부담 시켜가지고 계속 강제적으로 다 이렇게 부과시키다 보면 금전적 압박을 못 견디면 지가 뭐 할까? 철거하겠지. 그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 필요한 건데 내가 길 모퉁이에 땅을 갖고 있는데 10평짜리 갖고 있어. 그 10평짜리다 건축허가 났나? 안 나죠. 너무 작으니까. 그럼 거기다 뭐 하더냐? 그냥 거기다가 가설건축물 져가지고 거기서가 장사를 합니다. 근데 길 모퉁이 있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 그죠? 근데 그게 허가받고 졌어? 불법이야? 불법이잖아. 허가나 신고 안 하고 그냥 졌잖아. 그래서 하고 있잖아. 그럼 뭐가 날라오죠? 이행강제금 예고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한대. 그럼 철거해야 돼? 그래도 장사해야 돼? 그래도 장사하는 겁니다. 왜? 따져봐야 돼. 한 달에 내가 여기서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여기서 300만 원 벌어. 순수익이. 그럼 1년에 얼마야? 3,600만 원.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 계산해봤어. 그 계산한 방법이 있어요. 계산해봤어. 얼마에? 1년에 500만 원 부과한대. 그럼 1년에 500만 원 한 번 부과할 때 이제 1년에 두 번 부과한다면 250만 원씩 두 번 500만 원 부과한대. 나 1년에 얼마 버는데? 3,600만 원. 그럼 500만 원 부과한다는 거 무서워가지고 3,600만 원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내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도 작다면, 훨씬 작다면 그때는 뭐 해도 좋다? 우리반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래. 나 그거 무섭지 않아. 근데 버는 돈이 훨씬 많은데 뭐 이거 정도야 뭐 그냥 껌껌 낸다고 생각하고 세금 낸다고 생각하고 내면 되지. 실제로 그런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너무 겁먹을 건 없어. 그런 거 할 때는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하고 이거 그냥 버티는 거하고 어떤 게 나을 것인지 판단해가지고 그것도 실무에서는 융통성 있게 적응하면 되지. 부과한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아셨죠? 그래서 산출을 좀 알아야 되죠. 얼마가 부과되지? 나한테 금액 산출해보고 그걸 내가 납부하면서 버틸까? 아니면 그냥 철거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무하다 보면요. 강의하다 보면 이 여러분들 중에 내 건물에 이렇게 불법 증축했더니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날라왔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도.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그만큼 실무에서 중요한 거거든.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나.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요, 이거.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내야 될 건데, 한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내. 그래서 크게 중요성은 없는데, 몇 가지 중요한 거, 외울 거는 딱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 정도는 공부하도록 하자. 자, 이런 것이 뭐다? 우리 건축법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번 시간에 들어갈 용어정이 있죠? 용어정에서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물건에 관련된 용어들, 건축법에 적용되는 사람과 관련된 용어들, 건축법에 적용되는 행위와 관련된 용어들,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지역과 관련된 것, 이렇게 크게 건축법에 적용되는 물건, 사람, 행위, 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 시험 문제는 물건하고 행위 쪽에서만 집중적으로 나고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역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끔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는데 사람에 관한 건 거의 시험 문제 낼 게 없어요. 자, 이건 거의 기본 용어예요. 건축주, 건축물을 짓는 거에 대한 주체, 그 다음에 설계자, 설계하는 사람, 시공자, 공사하는 사람, 감리자, 감독하는 사람, 건축 구조 기술사, 이건 전문가들. 자,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시험 문제로 따로 난 적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실질적인 물건과 행위와 관련된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건축법 전체적인 체계는 간단히 이렇게 잡자. 자, 그리고 들어가죠. 첫 번째, 물건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대지란 개념이 나와요. 나오죠? 140페이지. 이때 대지란 개념은 어디 있는 걸 끌어다 썼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시험법에 들어가는 무슨 법? 지적법이라는 거. 더 줄여서 사실은 건 공간정보법이라는 게 맞아요. 옛날에 지적법이라고 부르던 건데 지금 법을 바꿔서 공간정보법. 이 법에서 무슨 용어가 나오죠? 필지란 개념이 납니다. 바로 공간정보법에서 나오는 필지로 나눈 토지들. 하나하나 필지들 있죠? 필지로 나눠진 토지들. 그걸 우리 건축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대지라고 부른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 그러면 뭔지 알아요? 이 대지하면 이 대지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렇게 생각하면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걸 조심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대지가 아니에요.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이게 대지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게 대지가 아니죠. 그럼 자 필지라는 개념 가보죠. 그럼 필지는 지목이 또 뭐였죠? 전, 박, 과수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그럼 필지 하나마다 이게 뭐에 속한다라는 지목이 속해 있잖아. 그럼 거기에 대만 필지입니까? 아니잖아. 전, 박, 과수원들도 뭐 돼? 하나하나 필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목 28가지가 들어가 있는 그 각 필지 하나하나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대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박과수원이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지라는 개념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과는 관계없이 필지로 나눠진 하나하나를 우리 건축법에서 뭐라 부른다? 대지라고 부른 거고 다만 아까 여기서도 나왔었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이렇게 썼죠. 그냥 대지가 아니라 건축물의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대지 중에서 각 필지로 나눠진 각 수많은 대지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이게 중요한 거지 건축법에서는 나대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지란 개념은 필지를 갖다가 대지란다.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일필지 일대지 원칙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들어보셨어요? 일필지 일대지 원칙 하나의 필지가 뭘 이룬다? 하나의 대지를 이룬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 여기 공시법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필지 이렇게 찾으면 군법 교수는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뭐란다? 태지 그러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를 이루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무슨 대지가 중요하다? 건축물을 짓는 대지가 건축법에서는 중요한 거지. 건물도 못 짓는 대지 전답 과수원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지 개념은 간단하게 그 정도 맞아. 시험 문제 나는 건 아니야. 알고는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죠? 도로. 자, 이제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건축법상 도로에 가는 게 나옵니다. 그럼 도로는 왜 중요하냐면 쭉 넘어가세요. 이건 1년 때 했던 거고 쭉 하나 더 여기. 자, 도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도로는요 법적으로다가 각종 법에서 도로라는 게 여러 군데서 나와요. 첫째는 이미 배운 거 있어.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도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시설에 도로가 있었죠? 도로, 기반시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거 기반시설이 있었죠.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라는 게 있었는데 그 도로는 무슨 도로를 말한다? 기반시설의 일종으로서의 도로를 말한다라는 게 있었죠. 사람이 산다 꼭 필요한 시설, 그로서의 기반시설로서의 도로가 있었죠. 또 무슨 법이 또 있다? 도로법. 도로법에 가보면 도로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로, 중로, 소로, 또 그것도 더 뭐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가지고 도로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도 있고 보행자 전용 도로도 있고 이렇게 도로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게 무슨 법에 있다? 도로법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또 무슨 법에 있다? 사도법. 사도법이 뭐죠? 사도. 개인사자.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는 도로인데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않고 누가 관리한다? 개인들, 니들이 니 땅 니가 관리하래요. 원래는 도로는 무슨 시설이죠? 도로는 기반시설이면서 우리 용어정에서 배웠었는데 도공철수, 도로, 공원, 철도, 수도라는 게 있었는데 무슨 시설? 공공시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도공철수 있었어요. 공공시설의 특성, 설치한 자가 갖는 게 아니고 관리청에게 무상 기수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자기가 만들었다고 지가 갖는 게 아니야. 누가 갖는다? 관리청이 갖는 겁니다. 그럼 도로가 만들어지면 원래 누가 가져야 돼? 그 도로 관리할 관리청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도로를 여러분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 땅에 일부 다 도로를 냈거든? 그래서 이거 지방자치단체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얘들이 안 가져가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가죠? 지들이 가져가면 뭐 해야 돼?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거든. 그럼 나중에 거기 파손되거나 하면 지들이 부비 내야 되고, 그죠? 다시 또 금이 가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아스팔트 새로 깔아야 되고, 그 비용을 다 지방자치단체 자기들이 해야 되거든. 그거 돈 들어가니까 귀찮으니까 뭐죠? 안 받아요, 지들이. 그리고 야, 니들 관리하기나 니들이 해. 그 지들이 안 가져갑니다. 그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가 가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그냥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진다? 사도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들이 가져가지 않고, 왜? 관리하는 지들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관리 안 하려고 그냥 개인들한테 맡겨둔 도로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사도. 여기서도 도로라는 개념이 있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건 무슨 도로를 말한다? 이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하고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중요한 도로는 뭐가 중요한 도로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건축물을 지으려면 도로랑 접해야 된다라는 건 상식으로 알고 있죠? 도로랑 접하지 않은 대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난다? 안 난다. 그 대지를 뭐라 부른다? 맹지란다. 그 맹지가 무슨 뜻이야? 한자로 쓰면 맹자가 이거죠? 이렇게 써요. 망할 망자 써요. 눈목자 쓰고. 눈이 뭐 했단 얘기야? 망했다. 이게 맹자예요. 그러니까 맹자 만드는 것도 참 저지랄로 만들어놔서, 예, 눈이 망한 사람을 맹자로 쓴 거야. 그래서 눈이 망한 사람, 이건 맹지. 예. 근데 왜 도로랑 접하지 못한 게 왜 눈이 망한 겁니까? 거기다 붙여놨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개념 정리를 왜 꼭 저기다 붙여놨는지 저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시각장애인들은 모두기예요. 시각장애인들은 모두기인데, 어쨌든 사람은 누구든지 나중에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죠? 그건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애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꼭 여기다 붙여놨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맹지라는 건 도로랑 접하지 못한 땅을 말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도로랑 접하지 못한 이 도로는 무슨 도로인지 아십니까?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건축법상의 도로랑 접하지 아니한 땅, 이걸 뭐라 부른다? 맹지라고 하지. 이 도로라고 해서 아무 도로도 아니다. 따라서 맹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4m 이상 돼야 됩니다. 이게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원칙이야, 원칙.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는 얼마일 것? 4m 이상은 돼야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가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럼 이러한 도로들 중에서, 이제 그 전제를 해놓고 저런 도로들 중에서 무슨 법에서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각종 법령에서 여기다가 도로야라고 고시를 했어요. 그럼 그 도로가 뭐가 된다? 건축법상에도 도로가 된다. 근데 전제 조건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는 3m 이상 돼야 돼. 그럼 이 여기 있는 도로 중에
이 도로 중에 무슨 도로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어요. 그럼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같은 거, 그건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어? 못 걸어다녀? 차만 다녀야지 걸어다니면 안 되잖아. 오토바이도 못 지나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걸어다니죠? 그런 것들은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각종 법령에서 고시했다고 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보행과 자동차 전용하고 너비는 3m 이상 돼야 그게 건축법상의 도로다. 그래서 보행이 불가능한 건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옆에 접해있는 땅들 있죠? 그것도 뭐야? 그냥 맹지예요. 고속도로에 접했어도 그건 맹지예요. 그건 도로라 보죠. 도로랑 접해있잖아. 아니에요. 그건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맹지지. 그건 도로랑 접해있는 땅이니까 건축 안 한다? 안 납니다. 아셨죠?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있죠. 이렇게 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야. 법에서 고시한 도로는 아니야. 근데 여기다 뭐 하려고? 건축물에 질렸다 보니 여기 이제 도로는 여기 있어요. 이 도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뭘 해야 돼? 진입로. 건축물에 지니까 진입로가 필요하죠? 이 진입로. 이거 왜 진입로 내는 거죠? 건축 허가 받으려고 또는 건축 신고하려고 그때 위치를 지정하여 공간도로 여기다 도로 낸다면 여기다 건축 허가 내줄게 이런 뜻이죠. 도로 내면 건축 허가 내줄게. 근데 이건 법령에서 정한 도로는 아니야. 여기는 예를 들면 도로법에 있는 도로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뭐라 본다? 건축법상의 도로를 보겠대.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하여 공간도로도. 다만 이것도 전제 조건이 뭐죠? 이 도로도 전제 조건 보행과 자동차통이 가능하고 너비는 4m 이상 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한 그것만 이것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이게 원칙이죠. 대원칙이야. 그래 놓고 예외 뭐가 있다?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행은 불가능하면 절대 안 되지만 자동차 통행은 불가능해도 건축법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데오 거리 있죠. 로데오 거리. 거기 가보면 자동차 못 들어가게 쇠말뚝이나 콘크리트로다 이렇게 말뚝 박아놓고 차는 못 들어가죠? 사람들은 그 사이로 다 걸어다닐 수 있죠? 들어가. 그런데 옆쪽에 건물들 쫙 써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봐주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에 불가능해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 로데오 거리 같은데 또 하나 있어요. 무슨 도로?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가 뭐죠?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는 도로. 자, 여기 지금 도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갔더니 저 앞이 뭐해서 꽉 막혔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그럼 이걸 뭐라 부른다? 막다른 도로. 이 막다른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는 경우는 있어. 어떤 경우에? 길이에 따라서 너비를 요구합니다. 자, 이 막다른 도로 길이가 몇 미터밖에 안 돼? 10m 미만. 너비 얼마면 돼? 2m 이상이면 건축법상의 도로. 자, 막다른 길이 10m 이상 35m 미만. 예를 들면 한 30m 들어갔어. 근데 꽉 막혔어. 그럼 어떻게? 너비 그때는 3m 이상이면 됩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 된다. 한 50m 들어갔는데 딱 막혔어. 그때는 너비는 얼마를 요구한다? 6m 이상. 다만 도시지 아닌 읍면적에서는 몇 미터면 되고 그건 4m 이상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2m, 3m, 6m, 4m 참 머리 아프게 만들어놨네. 왜 이 숫자를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거 2m 이상, 3m 이상, 6m 이상, 4m 이상 이거 왜 만들었을까? 잘 생각해봐. 자, 여기 지금 막다른 도로 들어갑니다. 그 딱 들어갔는데 몇 미터야? 10m 미만, 한 5m야. 그때는 어떻게 되죠? 딱 들어갔다가 뭐 하면 돼? 그대로 후진해서 빠져나오면 돼. 그럼 우리 일반적인 승용차 너비가 얼마죠? 승용차들 너비 사이드 미러서 사이드 미러까지 1m 85 정도. 요새는 1m 90 넘는 것도 있지만 1m 85 정도야. 그럼 뭐 하면 돼? 쏙 들어갔다 쏙 빠져나오면 돼. 10m밖에 안 되는 거, 그죠? 그럼 너비 얼마면 돼? 2m만 되면 들어갔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몇 미터래? 10m 이상 30m 미만. 한 25m 들어갔는데 뭐했어? 꽉 막혔어. 그럼 그때도 뭐 해야 돼? 후진해서 나와야 돼. 근데 그때는 도로가 이렇게 일제로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돼 있다고 하면 돼. 요렇게 꾸겨져서 그럼 어떻게 돼? 길이 이렇게 돼 있으면 후진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예, 만약 너비가 2m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베스트 드라이버 아니면은 후진해서 나오다가 옆구리 다 긁어먹습니다. 그죠? 뒤에 보다 보니까 앞에 있는 펌프 쪽이 닫아버려서 양쪽에 다 긁어먹고 이거 옆구리 다 긁어먹죠? 안 되죠? 너비는 얼마 돼야 돼? 그때는 3m는 돼야 차가 후진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m만 갖고는 후진해서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때는 3m는 돼야 후진할 수 있다. 자, 막다른 도로 길이가 얼마라고? 35m. 약 100m 들어갔는데 꽉 막혔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후진해서 나와? 못 나온다는 얘기야. 100m를 어떻게 후진해서 나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돌려서 나와야죠. 그럼 차머리를 돌려야 돼. 그러면 앞범퍼와 뒷범퍼가 옆에 있는 벽에 닿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범퍼와 범퍼가 보통 몇 미터 되죠? 앞범퍼, 뒷범퍼지. 차량 길이 보통 승용차, 일반적 승용차 이 길이 얼마 돼?
보통 4m 50부터 한 5m 정도 사이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m 정도 된다 쳐더라도 뭐는 남아야 돼? 뒤로 다 50cm, 앞쪽에 50cm는 남아야 차가 이렇게 되지. 폭이 5m밖에 안 되면 착 껴버리라고 끼 훔치지도 못하게 못 돌아나자. 돌아나면 어떻게 돼? 갔다가 이렇게 전진 후진 해서 머리 돌려야 되죠? 그러면 최소한 뒷범퍼하고 앞범퍼의 공간은 50cm, 50cm 남아야 그래야지 거기서 이렇게 해서 돌려 나오지. 그렇죠? 못 나옵니다. 그럼 차 너비 5m에다가 1m 더 더하면 되죠? 그럼 몇 미터야? 6m 되면 차량을 돌려 나올 수 있다. 그 뜻이야 이게. 근데 어디는 도시지역에는 읍면적, 저 시골지역. 도시지역에는 읍면적, 시골지역이죠? 거기는 몇 미터면 돼? 4m. 왜 거기는 또 6m 아니고 4m일까? 거기는 양쪽에 담벼락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시골길을 말합니다. 시골길 가다 보니까 논두랑 옆에 길을 쭉 가다 보니까 뭐 끊어졌어. 더 이상 도로가 없어. 뭐 해야 돼? 나와야죠. 근데 이 1m야? 내가 지금 들어온 게 2km를 들어왔는데 2km로 후진해서 나올래? 안 되잖아. 돌려야 되잖아. 그럼 돌리려면 그때는 너비가 6m가 필요할까? 아니야. 그때는 옆에 담이 없기 때문에 뭐면 돼? 범퍼가 달 곳은 아니야. 다만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논두렁으로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 그때는 뭐만 돌으면 돼? 앞바퀴하고 뒷바퀴만 돌으면 되거든. 범퍼까지는 필요 없어. 바퀴만 돌으면 되거든. 그럼 바퀴만 이렇게 돌아가면 몇 미터면 돌 수 있다? 4미터면 돌 수 있대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위에 거 6미터는 앞범퍼, 뒷범퍼가 어디 닿지 말라고? 양쪽 벽에 닿지 말라는 길이고, 이 4미터는요, 담벼락이 아니고 눈도록이니까, 그때는 빠져나올 때는 4미터만 되면 그냥 일부는 범퍼는 논으로 좀 들어가더라도 바퀴만 논에 안 빠지면 되잖아. 그러면 4m면 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수치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이해되죠? 그러면 암기하고 자시할 것도 없이 그래? 아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제 이해됩니까? 예. 근데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할 건 아닌데 시험 문제 자주 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저 숫자 외우느라고 너무 힘들어하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딱 설명, 다시는 설명 안 해.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오죠? 도로는 그 정도만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건축물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위에 올라있는 것. 자, 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슨 법이죠? 건축법. 그럼 건축물은 건축법은 뭐에 가는 거야? 건축물 건축에 관한 거잖아. 그럼 건축물이 뭔지 개념적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첫째, 건축물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어떻게 나눠진다?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이 나와요? 공작물이란 뜻이 납니다. 공작물이 뭐죠?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이 뜻이야.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다 뭐라 부른다? 공작물. 그럼 토지 위에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토지 위에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다. 이게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이라는 뜻이죠. 그 중에서 중에서 뭐랍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까지를 다 뭐라 부른다? 이걸 건축물이라고 부른답니다. 따라서 공작물 중에서 일부가 뭐가 된다? 건축물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작물과 건축물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넓은 무슨 개념 속에? 공작물이라는 개념 속에 뭐가 들어있다?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건축물도 사람의 인공을 가해 제작된 시설물에 들어가 안 들어가? 맞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어? 아니잖아. 사람들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공작물 맞아요. 근데 그 중에 특히 뭘 갖추고 있다?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가 된단다? 그건 건축물이 된다 이거. 거기다 더하여 이에 딸린 시설물. 건축물에 딸려있는 담장. 건축물에 딸려있는 옹벽. 이것도 다 합해서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라 이렇게 개념 정리합니다. 그러면 꼭 토지 위에 있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야. 땅속에 있는 것도 있고 높은 사다리 위에 있는 것도 있어. 그것도 건축물. 그게 지하나 고가에 있는 것도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용도 갖고 따집니다. 무슨 용도로 쓰는데?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머리점만 따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점차 어디 간다?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창고로 가요. 자, 이제 시험 문제야. 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점차 어디 갈까요?
예, 창고로 간다 그래야지 산으로 간다 하면 틀리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사공, 점차, 창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점차 창고로 간다. 이렇게 해서 사공, 점차, 창고. 요거를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라고 개념 정의한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제일 건축법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났던 거 하나 골라라. 이겁니다. 건축법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난 거. 건축법이 적용하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축물은 맞아. 그러면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해. 건축물은. 그러니까 건축물 지으려면 뭐 받아야 돼? 건축허 받거나 신고하라. 건축물 지으려면 대지에다 조경하라. 등등 건축법에 있는 걸 다 적용하는데 몇 가지 건축물만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안 받습니다. 건축신고 안 합니다. 조경 안 합니다. 높이 제한 안 받습니다. 등등 건축법에는 각종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 건축물이 몇 가지가 있다? 크게 5가지가 있더라. 요게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항상 영순위 꼭 외워야 됩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났었죠? 자, 첫째 지정문화재잖아. 임시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이거 문화재라는 말을 이번에 뭐 국가유산인가? 뭐로 바꾼다고 또 인수위에서 나왔긴 했는데 어쨌든 바뀔 땐 바뀌더라도 지금은 문화재라고 해야죠.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임시로 지정한 문화재야. 자, 이것도 뭐에 속한다? 건축물은 맞아. 이거 남대문 우리 숭례문 있잖아요. 숭례문도 건축물이 아니다. 숭례문 건축물이 아니야. 뭘 갸우뚱하고 있어. 잘 봐봐. 뭐가 있어? 지붕 있잖아. 벽 있어 없어? 벽 있잖아요. 그죠? 기둥과 벽과 뭐가 있어? 또 지붕은 꼭 있고 그죠?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뭐야? 당연히 건축물이죠. 지붕이 있고 기둥 벽 있잖아. 그러니까 건축물이죠. 근데 건축법 적용합니까? 저거 질 때 건축 허가 받고 줬습니까? 아니야. 이런 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건축법은 따로 여기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조경 같은 거 안 해요. 그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선로부지 안에는 4가지 시설들. 선로부지라고 해서 철도 부지 안에 있는 몇 가지? 4가지. 첫째, 운전 보안시설. 두 번째,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 세 번째, 요거 플랫폼. 네 번째, 급수, 급탄, 구비시설 같은 이런 건축물들은 선로부지 안에는 이런 시설들은 뭐 하지 않는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맞지 않습니다. 운전보안시설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우리 철도 건널목 있죠. 철도 건널목. 거기 건너가다 보면 차단기 있잖아. 차단기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 있잖아. 어디 있어요? 선로부지 바로 옆에 그 옆에 보면 그 안에 경비초소 같이 생긴 조그만 건축물 있고 그 안에 아저씨가 앉아 계시다가 기차가 오면 나오셔가지고 차단기 내리고 교통정리하죠. 그 다음에 기차 지나가면 다시 올리고 차량 지나가게 해주고 그거 하시는 그 막사같이 생긴 그 경비초소같이 생긴 그 건축물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건축허가 바꿔줬을까? 아닙니다. 건축신고했을까? 아닙니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건 철도법에 따라 짓는 거지 건축법에 따라 짓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게 운전보안시설들. 더 나가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자, 고속도로에 가면 요 통행 징수시설 여기 아주머니 앉으셔가지고 표 받잖아. 그죠? 요거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다는 사람 손들어. 내가 기껏 얘기하니까 건축물은 맞아. 지붕도 있고 벽도 있잖아요. 당연히 건축물이죠. 그런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라 그랬지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개념이 엉망이 되는 거야. 건축물은 맞는데 건축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고속도로 통행 징수. 우리말로 톨게이트. 그죠? 우리말로는 톨게이트라고 그래. 예, 영어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합니다. 이거 설치할 때 건축허가 받고 줬을까? 건축신고했을까? 아니에요. 고속도로법에 따라서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건 고속국토법에 들어있는 거지 따로 건축법에 따라서 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자, 네 번째 뭐도 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예, 컨테이너 박스는 원래는 수출용 용지잖아. 그 우리 항구 같은 데가 보면 그 쌓이는 거 있잖아. 예, 컨테이너죠. 근데 그게 뭐로 만들었습니까? 그걸 간이 창고로 쓴대요. 창고로 쓴대. 그럼 창고로 쓰면 이거 건축물이 아니야? 자, 물어보죠. 그럼 컨테이너 박스는 건축물이 아니다? 아니죠. 그건 뭐야? 수출용기, 수출용품 보관 박스지. 그거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건축물이 되려면 위에가 뭐야 돼? 지붕이 되고 여기 벽이 돼야 돼. 근데 컨테이너 박스 옆으로 눕혀버려. 그럼 갑자기 벽이었던 게 지붕이 돼버리고 지도 멋대로 하긴 그건 원래는 건축물이 아니야. 근데 뭐로 쓴대? 창고로 쓰겠대. 그럼 창고로 쓰게 되면 위에가 무슨 역할이야? 지붕 역할. 옆에가
벽의 역할, 지붕과 벽의 역할 하잖아. 그때부터는 요 컨테이너가 뭐가 된다?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지만 뭐로 쓴단다? 용도를 창고로 쓰면 그때는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하는 경우가 있대. 그런 거 건축 허가받고 지지 않아도 돼. 뭐로 쓴답니까? 컨테이너가 간이 창고를 뭐로 쓴대? 공장 안에 있고 이동이 쉬울 때만. 예, 공장 안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고 그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얼마든지 옆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이동이 쉽다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거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받고 짓는다, 건축 신고가 짓는다.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설치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건축법 적용 안 하니까.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저 공터 같은 데 가보면 해병전후회라고 있잖아. 해병전후회. 컨테이너 박스 있죠? 그거는 건축 신고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게 아니야. 컨테이너 박스 중에서는 창고 안에, 공장 안에 있고 이동이 쉬운 것만 그 창고로 쓸 때, 창고인데 공장 안에 있고 이동이 쉬울 때, 요때만 건축법 적용하지 저걸 주택으로 쓴단다? 또는 우리 농막 같은 거로 설치한단다? 농막도 그것도 설치 신고해야 돼요. 자, 그것도 건축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로 쓸 때는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 창고인데 공장 안에 있고 이동이 쉬운 요것만은 건축허가 같은 거 건축 신고 안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해병 전후의 그런 컨테이너 박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농막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신고 대상이지 건축법을 적용하지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다르다. 자, 마지막 하천구역 내는 수문조작실. 자, 수문조작실은 그림 보면 이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쇠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쇠판을 이렇게 도르래식으로 되는 거죠? 쇠덩어리를 들어 올려. 이렇게 빙빙빙 이렇게 위에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빙빙빙 돌리면 이게 올라가죠. 또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내려가죠. 바로 물을 흐름을 차단하는 거.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그게 수문조작실이죠. 요거 건축물이다 아니다. 이제 이해되죠? 건축물이야. 지붕이 있고 벽 있잖아. 건축물이죠.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건축허가 받고 짓지 않습니다. 저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시설물이다.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아셨죠? 시험 문제 제일 출제가 많이 났으니까 꼭 기억합니다. 자, 하나 더. 신고 대상이 공작물. 이건 뭐냐면 원래 공작물은요 둘로 나눠지는 거죠. 공작물 중에서 아까 일부를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라 한다 그랬죠. 그럼 왜 건축물 개념을 따로 빼냈느냐?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뭐 받아야 돼?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받는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5가지 요 시설들에 대해서만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예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한다. 단 5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럼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작물들 원칙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쓴다는 거야. 공작물은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작물들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몇 가지 시설에 대해서만은 건축법상 무슨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그러니까 공작물은 원래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몇 가지 공작물 중에서는 건축법상 뭐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축법을 적용하겠다 이 말이야. 건축법상 신고해야 되지. 마음대로 설치하지 말라 이 뜻이죠. 어떤 공작물일까? 첫째, 옹벽이나 담장으로서 몇 미터 넘는 것? 2미터 넘는 거. 옹벽 담장으로서 2미터 넘는 거. 두 번째, 장식탑, 기념탑, 첨탑 또는 광고탑, 광고판으로서 몇 미터 넘는 거? 4미터 넘는 거. 이 그림들을 잘 보면서 이해하셔요. 첨탑이 뭐죠? 이거 사용하는데 첨탑. 교회 보면 십자가 있잖아. 그건 높다랗게 올라있잖아. 그죠? 십자가 이렇게 돼 있고 어디에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돼 있고 이제 건물들이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요때 요렇게 요거까지가 이게 첨탑이고 요 첨탑. 사실은 이게 새로 신설된 거야. 첨탑 없었어 옛날에는. 근데 우리 태풍 같은 거 왔을 때 가끔가다 교회 십자가 뭐 있었어? 몇 번 넘어졌었죠? 되게 그게 한 1톤, 2톤 되는 그 큰 무게가 뚝 떨어져가지고 사고 났었잖아. 이제는 안 되겠다. 첨탑 함부로 설치하지 말라. 요게 새로 건축법에 작년에 신설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교회 시설이라서 함부로 국가에서 규제 못하다가 아무래도 그건 너무 위험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첨탑, 교회를 교회를 대상으로 한 거죠. 첨탑은 3미터를 넘을 때는 그건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또 뭐도 있죠? 태양 발전 설비. 우리 태양광 발전 설비 있죠? 요거 높이가 얼마? 5미터 넘으면 요것도 신고 대상.
태양 발전소비 5m 넘는 거. 그리고 굴뚝은 몇 미터 넘는 거? 높이가 6m 넘는 거. 골프 연습장 높이 6m 넘는 거. 통신용 철탑, 주거지역 상업적에는 통신용 철탑, 이것도 6m 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온다? 굴뚝 위에서 꼴통이 뭐 떤다? 육갑 떤다. 이렇게 있잖아. 예, 굴뚝 위에서 꼴통이 뭐 떨면서 육갑 떨고 있다. 이게 굴뚝에서 꼴통이 지금 육갑 떨고 있는 거야. 이 그림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지 위에 올라서 가지고 지금 나무를 열심히 자르고 있죠? 근데 어디서 있어? 떨어지는 쪽에 서가지고 지금 열심히 자르고 있죠? 저 다 잘리는 순간 저 사람 뭐 한다? 뚝 떨어져 뒤지겠지. 그죠? 저런 걸 뭐라고 그런다? 꼴통이라고 한다. 저게 꼴통이야. 그래서 굴뚝에서 꼴통이 지금 육갑 떨고 있는 게 바로 저런 그림입니다. 그렇게 상상하시죠? 또 고가수주가 뭐죠? 물탱크. 물탱크야. 높은 사다리가 있는 물탱크. 고가수주. 또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로서 외벽이 없는 거.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우리 조그만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차량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기계 작동시키면 드르륵 가서 올라가서 위에다 이렇게 설치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바로 이건데 높이가 이건 8m 넘는 것, 8m 이하인 것. 8m 이하인 것. 넘는 게 아니야. 8m 이하인 것. 이거는 뭐 한다? 다 신고 대상인 공작물들.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하대표라는 게 우리 그린국법에 아니요. 요약집에 보시면 141페이지 맨 밑에 141페이지 맨 밑에 우리 저 요약집 14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하 대표라고 나오죠? 지하 대표 나와요? 몇 번째? 9번째인가? 예, 9번째. 요거 바닥 면적이 얼마 되죠? 예.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를 넘는 것 초과야. 자, 이것도 뭐 된다? 이것도 신고 대상인 공작물이라. 그래서 지하 대표인데 바닥 면적이 30을 초과한 것, 넘는 것. 이것도 신고 대상인 공작물.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여기다 써놨어요. 옹담이 장기첨 광고사 태양 오솔레미오. 오나의 태양이 오솔레미오죠? 오나의 태양. 근데 굴뚝에서 꼴통이 육갑단다. 곱팔기. 이 곱팔기는 지금 세로로 써놨는데 사실 가로로 써놨는데 세로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곱팔기. 고가 수준은 8m 넘는 거. 기계식 주차장은 8m 이하인 거. 나머지는 다 넘는 건데 요 기계식 주차장은 8m야. 그럼 기계식 주차장을 외벽이 없는 거야. 외벽 없는 기계식 주차장을 8m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해가지고 넘는 것. 그때는 설치를 못해. 공작물이 되지 않아. 그때 뭐로 만들어야 돼? 건축물로 지어야 돼요. 그렇게 그냥 이거 8m 넘는 걸 이런 식으로 줬다가는 뭐야? 옆으로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공작물을 설치하면 안 되고 뭐로 만들어야 돼? 건축물로 지어야 돼요. 지붕 만들고 벽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은 8m 넘어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작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축물로 들어간다. 그래서 8m 이하까지만 공작물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건 8m 넘는 것 하면 안 돼. 8m 이하인 기계식 주차장. 그래서 외벽이 없는 것. 그렇게 이렇게 하죠. 아셨죠? 자, 이런 걸 암기법을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끝났어? 이제 예, 고까지 먼저 중점물까지 끝났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부터 나오는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합니다.